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련된 새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떠들썩한 선거 운동이나 금품 제공과 같은 불법 선거는 많이 사라지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이나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1인 1표제로 지역구 후보뿐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17대 총선 정당정책 토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및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초청된 정당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인사들 중에서 각 당이 직접 선정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당의 순서 및 후보자의 좌석은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윤건희 후보. 안녕하십니까. 다음 새천년 민주당의 김종인 후보. 안녕하십니까. 다음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 안녕하세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후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민련의 유은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각 당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한나라당 윤건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민생 문제에 관한 토론을 도와주신 데 대해서 첫 번째 기조 발언자로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의 모습은 말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은 수출에 힘입어 겨우 3.1%를 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6월까지 청년 실업은 9.1%에 도달하였고 가계부채는 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육고통은 서민생활의 복지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생경제는 지금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가 더 무너져 내리기 전에 우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길고도 고통스러운 불황의 틈으로 우리 경제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관성도 효과성도 없는 선심성 인기몰이 정책으로는 국민의 생명인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지금 정책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실하게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천년 민주당 김종인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대통령 임기 중에 시행되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하는 것이 총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각종 분야에서의 정책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성공한 분야가 거의 없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오늘 저녁에 주제가 되는 경제에 관해서는 낙제점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정부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째로 경제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의 경제가 왜 이렇게 오늘날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률이 9.1%나 되고 작년도 성장률이 3.1%라고 하는데 수출에 힘입은 것이 2.8%고 국내에서 성장을 이룬 것이 불과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첫째로 이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무에 있는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그 치적을 볼 것 같으면 결국 가서 민주당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결국 47석이라는 소수의 의석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여기서 도저히 정책적인 어떠한 일관된 정책을 갖다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해요.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기조연설해 주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선진국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소수 부자들에게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서민들에게는 살기 힘든 후진국일 뿐입니다. 얼마 전 시티파크 분양 현장에는 이틀 동안에 7조 원의 돈이 몰렸습니다. 이 돈은 우리나라 올 사회복지 예산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시각에 경기도 평택에서는 15세 어린 소녀 가장이 모범에 숨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잘못된 현실을 민주노동당이 바로잡겠습니다. 부자들에게 버는 만큼 세금 매겨서 가난한 서민들 복지 혜택 돌아가는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 당연한 주장이 지난 50여 년 동안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제기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빈부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정책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들도 많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의석이 없을 뿐입니다. 그동안 보수 정치권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철저히 외면해왔던 진짜 민생 정치, 저희 민주노동당이 확실히 실현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기조연설해 주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동안 경제학을 강의해온 대학 교수로서 평소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답은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동시에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유독 정치 분야만은 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부패, 지역주의,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민생,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전한 개혁 세력과 건전한 보수 세력이 함께 만든 참여 민주적 정책 정당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자라는 차원에서 매년 30만 개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빈부격차 축소와 중산상민층의 생활 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투자 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자민련 이은영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저는 오늘 밤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우려를 금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갈기락이 찢어지고 사회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최고조에 가 있습니다. 저희 참여는 이렇게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잡는 이 나라 정통 보수정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참여는 이 나라 근대화 현대화의 주역입니다. 아울러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잘못 이어가는 친북 반미 세력 좌경화되어가는 이 나라를 우리 참여는 반드시 지키고 국민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업 풍토, 사회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5분의 후보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해 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을 포함해서 모두 2분입니다. 가급적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서 경제 및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 대통령 취임 후 16대 국회에서 과연 노력한 것은 무엇이고 이제 17대에서는 어떻게 행정부와 협력하고 또 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민주당은 국회 과반수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 분열함으로써 소위 정신적 여당으로 하는 열린우리당은 더욱더 왜소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가끔씩 소모적인 정쟁에 말린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생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13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정부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연극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제주에서 골프를 치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앞장서서 제 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하고 민생에 고통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17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그러한 민생을 위한 정책 기준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적 그리고 인기몰이식 효과성 없는 정책을 정부나 여당에서 들고 나온다면 온갖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은 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지키기, 다시 말해서 국방, 외교뿐만 아니라 흐트러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국가 내부 체제를 바로잡고 다잡고 함으로써 나라를 튼튼하게 안팎으로 지키고 두 번째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육 붕괴를 막고 교육을 살리는 데 온갖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새천년 민주당 김종인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출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침체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신용불량자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국민의 정부에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의 문제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국내 소비를 침체시키는 요인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카드의 남발로 인해 가지고서 신용불량자를 갖다 많이 양상을 갖다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노무현 정부가 출발을 해서 신용불량자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정권에서 넘어오게 됐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서 1년을 끌어왔다는 데 있어서 이 신용불량자 문제가 더욱더 심각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갖다 해결해간 방안을 내놨습니다만은 그 방안으로는 오히려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 경제에 더 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리볼빙 어카운트 제도를 실시해서 신용을 얻었던 당사자와 신용을 제공했던 양쪽이 시간을 가지고서 해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노동당 심선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신설 등 분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분배만 우선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이 분배만 주장하고 성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 정책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조세부담을 대폭 강화하자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기준만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GDP 대비 OECD 국가들이 직접세가 GDP 대비 16%입니다. 우리나라는 10%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조 정도를 덜 걷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수 없는 경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가난해서 국민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늘려야 서민들 살림도 펴고 국민력도 늘어서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분배는 성장과 대립되는 분배가 아니고 이 분배를 통해서 성장의 디딤돌을 형성하는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희 민주정당은 책임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장은 소수를 위한 성장이 아니고 다수를 위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명동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 지역할당제 등 지방의대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입니다.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육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관행이라든지 또는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재 지역의 할당제를 또 지역 우대 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훌륭한 지방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고 그들이 지방을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대학의 육성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서울의 광활화 현상 이것도 또 막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인재 할당제를 쓰게 되면 서울로부터 지역으로 오히려 인재가 연리되는 현상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향 평준화 문제를 고려보신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네요. 지역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네, 시간이 돼서 다 말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민련 의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자민련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이나 빈부격차의 심화, 비정규직 관련 노동쟁의 증가 등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은 정책 기조가 선성장 후 분배입니다. 물론 이런 세 가지 청년 실업이나 빈부격차, 비정규직 문제들 제도나 법제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선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일단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빈부격차 해소 문제도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대로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복지 문제에 예산이 집중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분배도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저희 당에서 보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쟁의 문제는 지금 이것도 어떤 경제적인 불안 상태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는 다소 의견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어떤 봉급 체제를 직무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복지 후생 문제, 퇴직금이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 문제를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문제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므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 문제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복지형상을 시간돼서 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후보자들 간의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제 선정 과정과 토론 규칙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경제, 교육, 과학, 여성 복지, 사회, 문화, 환경 분야가 포함됩니다. 개별 토론 주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여러 전문가 단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월드 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정당의 의견 반영을 거쳐 우선순위를 매겨 선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총선에서 경제정책, 민생 경제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제별로는 실업 문제, 저소득층 빈곤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토론 규칙입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종료 시각 10초 전에 예고 표시를 저희들이 하면서 발언 종료 시각이 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에 있어서 후보자는 국민 간의 갈등과 정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발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후보자 간 3자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할 상대 정당은 추첨으로 정했으며 주제는 각 당이 선택했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정당은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저소득층 빈곤 해결 방안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부터 당의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80의 사회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빈곤화되고 있습니다. 450만 절대 빈곤층이 있고 380만 카드 신용 불량자들이 있습니다. 400만 농민이 있고 7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소득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계는 사회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뜯어고쳐서 450만 절대빈곤층에게 그 수혜가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가 예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인 빈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에도 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 65세 이상에게 28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 문제, 애들 교육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만 해결돼도 서민 가계부담이 많이 줍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해소하고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우선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최저생계 민생 등 국민 기초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개인임금, 기초연금을 28만 원씩 지급하겠다 했는데 이거 언뜻 계산해도 약 14조가 앞으로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 자원을 격출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1년 예산이 약 9조 6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 순서가 자민련의 유은영 후보가 반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십니다. 자, 자민련의 유은영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네,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 해결에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노당의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적 정책을 많이 모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정책은 오히려 부장을 초래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민노당에서 2010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통해 빈곤층 소득 보장 및 자립 지원 예산을 10조 원 수준으로 확충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사회수당을 신설하여 가족 부양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실업자가 취업 때까지 국가가 생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가 경제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민주노총 심상정 후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1분입니다. 네, 저희가 주장한 대로 450만 명한테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면 세제를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조 6천억 원 정도가 135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까 지금 저희대로 하면은 135조 원이 든다고 했는데 어떤 계산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450만 원 확대하면 한 4조 원 정도가 더 들어서 총 8조 원 정도의 세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하라고 사회보장 예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예산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GDP 기준 다른 나라 평균 20%입니다. 남미도 20%입니다. 유럽은 30% 이상 되는 국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1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부유세만 제대로 받아도 11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당들이 이 문제를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인노당 박명광 후보 재발론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1분입니다. 네, 지금 부유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선 때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유세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부유세라는 것은 재산 마이너스 부채 그 부에 대해서 먹이는 세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추적을 해야 됩니다. 부채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개인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고 또 과거 몇 개 나라에서 이 부유세를 도입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세원 포착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조세 행정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세금보다도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도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부활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의 8개국에서 실시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세는 종합토지세를 예금과 증권까지 말하면 금융정세례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과세하려고 하는 이 대상은 이미 그 소유주가 분명하게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부유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가 기준 30억의 기준으로 시가 기준 30억 자산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서 부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이런 부유세를 통해서 그동안 사회에서 이득을 얻은 그런 부자들이 그런 이득을 사회에 활용하는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도 이 부자들의 소득에 대한 사회 환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윤의 이용희 후보 재발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민노당이 너무 분배에 치중을 하다 보다면 결국 돈을 가진 사람의 돈을 뺏어서 돈 없는 사람한테 주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지인데 그것은 자칫 사회 갈등 조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자칫 국가 전체의 기관을 흔들고 가진 사람들의 어떤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당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런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이 있다고 보일 것이며 가진 자의 돈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그런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겠는가 그런 것을 묻겠습니다.
네, 민주노동의 심상정 후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1분입니다. 우선 민주노동당이라고 좀 정확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영 후보 말씀이 사회 불안을 조성하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에도요, 부자들이 물론 부유세는 아닙니다만은 각종 기부를 통해서 2% 정도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유세 12%는 GDP 대비 2%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부자들이 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나라 부자들만 왜 거기에서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정치입니다. 또 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 집단이 국민들에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새천년 민주당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청장년층 실업 문제와 고용 창출 방안입니다. 먼저 새천년 민주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청소년 실업률이 9.1%, 실명 실업률까지 합하면 약 12% 가까이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청소년 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겠습니다만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단기적으로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이 실업을 갖다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이 경찰 인력, 소방 인력, 사회복지사, 교원해서 11만 정도를 갖다가 공공 부분에서 채용함으로써 1차적으로 이 공공 부분의 치안, 소방, 환경, 복지, 교육 이런 분야에서 이 청소년 실업 문제를 갖다가 단기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1분 안에 반론해 주십시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청장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 문제는 청장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노인 실업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예를 들면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고 기업가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듦으로써 기업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유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인을 촉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의 안을 보면 평화봉사령이라든지 경찰, 소방과 같은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고 혹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없이 이 청장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도 1분 동안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구조적 문제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인구가 급증했지만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 이공계 대학생은 많지만 기업이 필요하는 이공계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청년층들이 너무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데도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또 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 문제도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청년 실업이 증가한 구조적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력직 채용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인 후보 1분 동안 먼저 한나라당 윤 후보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경제학이 좋은 여건을 갖다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도 매겨주고 이 기업 환경도 좀 원활하게 해줄 것 같으면 민간 부분에 투자가 활성화돼서 전반적인 실업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 봤을 적에 지금 정책이 한계에 봉착해가지고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 부분에서 청년 실업을 다소나마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소위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론당 의원님의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실업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경력직 상황 위주로다가 사람을 뽑기 때문에 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윤건일 후보 재발론 하실 수 있습니다. 1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단편적인 혹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라고 생각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의 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히 고용시장의 구조를 보면 지금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수준도 낮고 해서 매우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문에 의존하는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경제 전체의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후보 1분 동안 문고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실업 문제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놓고 따져볼 것 같으면 경기 문제보다는 구조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구조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실업 문제가 지속이 돼가지고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로 폭발하는 요인이 됐을 적에는 오히려 경제에도 약화를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명광 후보도 1분 동안 재발론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또 경제가 어렵고, 따라서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또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서 이 경제에 대응해야 될 중대한 시점인데, 우리 지금 전국의 현황은 탄핵 정국에 와 있습니다. 실업 문제에는 너가 있을 수 없고 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가 있을 수 없고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나서서 실업 대책을 세우고 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세워서라도 다 다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키는, 이래서 결국은 전국이 불안하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경기 회복에 지장이 많이 오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지금 박보성태를 면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전에 우리 현상이고요. 오늘 이 탄핵 문제가 경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제가 모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늘날의 전국을 갖다가 스스로 자초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초기에서부터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시지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한나라당의 자민련 민주노동당과 토론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구제 대책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정책을 듣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380명으로서 곧 400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나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중에 많은 숫자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서민층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배드뱅커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배드뱅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회를 해서 거기에 선심성 요소를 가미한 결과 채무자들은 채권은행의 부채를 상환하는 대신에 배드뱅커로 넘겨지기를 기다리면서 채권은행은 채권을 회수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은행 중 많은 숫자가 국유은행입니다. 그것은 제한 경제위기 결과인데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배드뱅크 혹은 은행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채무를 국민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드뱅크 제도는 좋으나 여기에 선심성 요소가 가미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그 정책을 바로잡고 기본적으로 감독 체계를 단속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잘 운영함으로써 개인 신용 불안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인님의 유은희 후보 1분 동안 반론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이 내놓은 지금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성이 더 많다.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말씀드린 그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 보면 고용 지원을 위해서 연 437억 원, 신용회복위원회 기능 확대를 연 178억 원, 개인자산 공사 설립 지원으로 5천억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과연 이런 예산을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좀 무서운 게요. 개인자산 관리공사 설립하여 로또 등 사행 사업의 이익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역시 총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 1분 반론 듣겠습니다. 지금 국민 5명 중 1명이 비자조 들려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80만 신용불량자도 문제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채에 의존해서 또 사채로부터의 피해자가 한 100만 명이 됩니다. 아까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된 것은 나부자비식 카드 발급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고리대금업을 양성화시킨 데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16대 국회에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10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채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두 후보의 반론에 대해서 윤건희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일단 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것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의 지위를 벗어날 때 원금이나 의자에 대해서 과도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데 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방안은 무리한 원금의 감액이나 이자의 삭감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자 제한법을 수정하면서 이자 제한에 대한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양성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타당성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 제한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공식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정부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정책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유은영 후보 1분 동안 재반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점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성리성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곧 그것이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배드뱅크 제도를 운영한다는 했을 경우에 그 자금은 신용불량자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서 소득을 얻어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원본의 상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굳이 선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두 분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재반론 하셨는데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1분 내에 재반론 하실 수 있습니다. 380만 신용불량자 중에 120만 명이 소액 500만 원 이하의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잘못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민주당은 개인 파산 및 회생 요건 완화해서 또 일반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주고 특히 청소년이나 실업자들 또 저소득층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탕감해 주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정부의 시민불량자 정책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시민불량자 지위를 간단하게 벗어나는 일자리를 찾아서 채무를 상환하고 정상적인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제도 운영 결과 그러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불량자 대책은 시민불량자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 사람 연령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초생자들은 가끔씩 자기 신용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시민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쉽게 자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 신용불량자로 해서 반드시 우려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액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금만 풀어주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자민련이 새천년 민주당, 한나라당과 토론하겠습니다. 자민련에서 선택한 주제는 산업 공동화의 문제 및 중소상공인 육성 방안입니다. 먼저 자민련의 정책을 1분 30초 동안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상태인데 이걸 부채질하는 건 역시 지금 산업 공동화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공동화가 지금 국민 전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과연 산업 공동화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끝이 안 보인다 이렇게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들이 생존 전략을 위해서 그 최적 산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방치할 경우에 자칫 엄청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산업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민련에서는 몇 가지 대책안을 내놓겠습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하겠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부가가치화의 실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는 차세대 성장 동력 기술 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는 산업 지원 제도를 국제 규모에 맞게 정비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네. 시간이 됐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김종인 후보 1분 동안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체제 하에서 기업인들이 이윤차에서 세계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지금 제시하신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과연 산업 공동화가 막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의심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를 갖다 활성화하신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투자가 여기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왜 외국인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한나라당의 윤건인 후보 1분 동안 발언을 듣고 답변 듣겠습니다. 네, 윤 후보의 경우는 아주 좋은 그 정책 목표를 나열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좀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김동연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여건이 외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경우는
노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노사 문제가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싸고 노사 관계가 부드러운 외국으로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 우리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실은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적은 것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 없이 어떻게 좋은 목표를 마련함으로써 공동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은영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김경인 후보님의 대답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려면 외국인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세제 혜택도 주할 것이며 또 무역 자유무역 지도를 그런 지대를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노사 분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까 우리 한나라당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임금, 그 다음에 노사 분규가 외국인 투자를 장애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걸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개선하고 조성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자민련의 입장입니다. 예, 이제 재발론과 답변의 시간입니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후보 재발론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갖다 어떻게 조성하느냐는 이걸 질문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은 여기 와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갖다가 넘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데, 왜 국내 기업들은 그와 같은 업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봐야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 거냐, 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네, 이은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고임금 저효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임금이 높고 노사분기로 인해서 기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결국 임금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나 남미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임금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경제 불안 요소 하나인 노사 분기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건인 후보 재발론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윤 후보의 진단에 대해서는 저는 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는데 고임금의 문제 같으면 고임금을 어떻게 인하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 한국 경제의 공동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사분규가 문제라면 그것을 그냥 해결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사분규를 해결할 것인가, 한국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민에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민에서는 다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당분간 해결할 수 있다 봅니다. 물론 장기적인 입장에서야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노조 측에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노사 협약을 좀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임금을 좀 고임금을 저임금으로 적정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사 분규를 당분간 하지 않는 그런 협약을, 평화협약을 좀 맺어준다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라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민주노동당, 새청년민주당과 토론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여성인력 활용과 보육 정책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박명광 후보로부터 1분 30초 동안 듣겠습니다. 여성 정책은 열린우리당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성 정책에 관하면 열린우리당을 따라오기는 힘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월 달에 열린우리당은 여성 정책 10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100대 공약 중 핵심적인 세 가지만 말씀을 쉽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아이 키우는 일. 이것을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밀집 지역, 농어촌,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작정입니다. 둘째로는 모성보호비용에 대해서 사회 부담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여성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졸여성 및 여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산하의 어떤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주부들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발론해 주겠습니다. 1분입니다. 우리 당의 여성 정책이 제일 앞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성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육 정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애들 마음대로 낳으시라, 내가 다 키워주시겠다, 키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애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애를 어디다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93%가 사설기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질 좋게 확대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그런 과제인데요. 여기민주당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언제까지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천년 민주당의 김종인 후보가 먼저 발론을 1분 동안 해주시고 그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예, 모성보호를 위해서 사전시가 90일 중에서 31분을 사회보험과 예산에서 분담하자는 것이 과거의 국회 의결사항에서 나타났던 건데, 왜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열린우리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상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갖다가 사회보험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1분 동안 박용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우리 김정인 교수님 말씀하신 왜 예산의 사정 사회보험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 예산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 많으시고 또 우려하시는 분이 우리 김 교수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보험 성격의 비용을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을 언제까지 얼마나 확충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100대 공약 부속 자료에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홈페이지 한번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께서는 호칭을 후보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재발론과 답변의 시간입니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재발론해 주십시오. 네,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50% 이상의 직업을 못 갖고 있습니다. 또 직업을 가진 여성 중에도 73%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또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60%밖에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고용을 확대하되 정규직으로 확대하고 남성 여성 간의 임금 차별을 없애는 일입니다. 정규노동당은 1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근로기준법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기함으로써 남성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동참해 주실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박용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여성이 훨씬 더 섬세하고 또 분석적이고 또 근무지향적이고 그런 점에서 여성 인력이 최대로 활용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고 또 여성의 취업 기회가 그렇게 크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데, 이런 점을 지적하신 우리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견해를 표합니다. 문제는
여성 고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뭐 지금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성 고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용의 증가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적 부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인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산전 휴가에 관련해가지고서 사회보험과 예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국회의 부대 결의로다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 예산초에 말만 듣고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해서 사회보험만 충당하게 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도움도 없고 경제활동을 적극 도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여성들의 공직 진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박영호 후보 답변. 예, 지금 그전에도 우리 당에서는 남성, 여성 공직,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 공직을 권고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고용 준수제 같은 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책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공공부문에서 여성들을 할당제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기업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 공공부문에서 취업할 때 일정량을 할당하는 이런 제도를 쓸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저희들 공약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 할당제를 제대로 지켜주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공사 또는 조달청 입찰 시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까지도 심지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명의 후보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3당의 후보가 한 가지 정책을 놓고 토론을 이제 벌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정책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보자 간 1대1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리 정해진 토론 형식에 따라 추첨으로 질문과 답변 정당이 배정됐습니다. 주제는 각 당의 의견을 토대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모두 각 1분씩입니다. 주제는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 방안입니다. 한나라당의 윤건영 후보 질문 바랍니다. 네. 작년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 입학생은 약 12만 명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경우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우에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가 아니라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질이 문제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을 높은 학생들을 이공계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공계를 공부해서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게 아주 뛰어난 훌륭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부유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세금에서도 매우 강한 누진 과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 강의에 보면 생산수단의 사회활용의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한다면 과연 우수한 과학 인력을 어떻게 유인해 흡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인센티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한 북한의 경우에도 김일성대학이라는 인류대학이 있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모스크바 대학이라는 인류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의 정책은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네. 1대1 토론은 모두 질문과 답변은 1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공계 기피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각 당에서 내놓는 정책을 보면 대단히 모범적이고 시혜적 수준의 정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이 생각할 때 이 이공계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2대 경제 무역국인데요. 이제 기술의 의존은 고국가 가치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비 따먹던 후진국 시절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과학기술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펀드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전문 과학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창조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의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우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유능한 과학자들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안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실전 유사한 경우에는 해외 대학의 석자 교수에 해당하는 석자 박사제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에서 이런 유능한 인력에 대해서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그러한 그 정책 방향이 다른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 예를 들면 부유세라든지 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든지 혹은 매우 강력한 누진과세 시행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과 어떻게 잘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런 세금을 걷어서 과학기술에 투자해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문과학도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 추진위원 연구기관의 과반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경제 이야기할 때는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문과학도들을 다 비정규직으로 내놓고 과학기술 이야기할 때는 또 전문과학도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현상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전문 과학인들 주로 연구소에 있는 전문 과학인들의 비정규직을 빨리 정규직으로 돌려서 안정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에 전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대학원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본권적인 그런 관계로 지금 조교들과 교수들과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임금을 보장하고 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사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토론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각 1분씩입니다. 이번 주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입니다. 사천년 민주당의 김종인 후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가 많았던 사항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08년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을 적에 재정상의 문제이지 현재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이랬을 적에 과연 보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인데 여당의 그 안을 볼 것 같으면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시 자영자들에 있어서의 소득파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서 이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좀 제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린우리당 박명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가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은 결국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그 이유는 납부금을 2배 이상을 수령하는 소위 저부담 고급의 구조죠. 고치지 않고서는 연금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세대에게 큰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도 성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